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 인사이트 홍준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정말 귀한 전설을 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 한국 블록체인의 네.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네. 우리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님 모셨는데요. 네. 자, 김서준 대표님 본인 소개와 또 회사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해시드에서 대표이사 겸 매니징 파트너 맡고 있는 김서준이고요. 해시드는 이제 글로벌하게 블록체인 기반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와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는 투자사입니다. 네. 블록체인 기반. 네. 자, 회사들의, 그러면 네. 투자한 회사들을 좀 뭐 소개해 네, 주시고 어떤 회사들 네. 투자하셨는지. 사실 저희가 회사 투자를 하는 대상이 꼭 예. 회사가 아닌 경우들도 좀 있어요. 네네. 예, 사실 저희 이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최초의 투자는 이더리움이었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더리움에 네. 투자를 하셨던 거죠. 네,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어떤 뭐 조직일 수는 있겠지만 가상의 네트워크 조직 같은 거고 개발 조직도 탈중앙화되어 있고 주식회사 이더리움 이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최초의 그런 암호화폐였던.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많은 프로젝트들 중에서 이제 블록체인에서 보통 메인넷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장 밑바탕에서 이 원장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곳들은 대부분 회사가 아닌 곳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단 형태로 되어 네, 있거나 재단이거나 심지어 뭐 오래된 프로젝트들은 재단조차 비트코인은 그런 것조차 그렇죠. 없잖아요. 희미해져서 없어졌죠. 네네. 네. 그런 것조차 없이 탈중앙화되어 있는 네트워크들도 있어서 그런 곳에 투자를 더 많이 했죠. 초창기에는. 그래서 주로 2016년, 17년, 18년 정도까지는 그런 이제 레이어 1이라고 하는데요. 메인넷 만드는 프로젝트들은 회사가 아닌 곳들이 많았고요. 최근에는 점점 더 이제 저희가 회사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이제 메인넷 위에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올라오고 서비스들이, 있어서 예. 네. 그러니까 개발자들을 위한 도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면 이 사스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그렇죠. 예. 개발자들을 위한 어떤 도구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도 그런 쪽의 섹터가 좀 두터워지고 있고요. 이런 영역이랑 그다음 최종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회사인 경우들이 많이 네.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재미있는 사례는 이런 회사들조차 또 다시 탈중앙화를 하는 게 아주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뭐 저희가 하는 게 꼭 투자의 대상이 뭐 회사일 수도 있고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네. 회사에 투자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네. 탈중앙화해서 네트워크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다시 질문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제일 최초에 투자했던 건 이제 이더리움이었고 2017년에서 18년 초까지의 투자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 혹은 이더리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그 레이어 1의 메인넷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더리움이라는 게 굉장히 큰 두 가지 의미에서 혁신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렇게 그런 많이 불리고 믿음을 있죠. 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네. 네트워크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예.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고 결국 뭐 돈에 대한 것도 그 돈을 믿는 어떤 사람들과 경제 합이 결국 그 돈의 그렇죠. 가치를 만드는 예.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네. 점들이 네, 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에셋 클래스나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이랑은 전혀 다른 성격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주목했던 건 이 두 가지였어요. 네. 하나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탈중앙화된 경제 내에서 그 프로그래밍된 어떤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네. 개념이 한 가지였고 두 번째는 그 위에서 토큰이라고 하는 걸 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상의 주식 같은 것들을 누구나 발행하고 그것들을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시장 가격을 매겨가면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가는 개념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 시장에 이제 처음 투자할 땐 개인 투자를 그냥 네. 했던 거고요. 당시엔 저도 창업자 상태였으니까요. 예. 네, 근데 자, 네, 예. 네, 좀 질문하시죠. 말씀하시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뭐 지금까지도 풀리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확장성 문제라고 하는데 느리고 뭐 수수료도 비싸고 그렇죠. 했기 그런 때문에 얘기들이 나오죠. 예.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한 서비스들이 2017년, 18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더리움이 최종적인 승자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그 성공하는 몇 가지의 메인넷들은 엄청난 기업
기업 네. 가치도 아니죠. 네트워크 가치를 네. 가지게 될 거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뭐 정말 상위 한 1%의 프로젝트 저희 기준으로 한 상위 1%의 프로젝트들에는 좀 분산 투자를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투자했던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고요. 네. 뭐 당시에 뭐 이오스라든지 뭐 그렇죠. 퀀텀, 뭐 네. 온톨로지, 네. 뭐 아이콘도 있었고요. 네. 뭐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투자를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몇몇 프로젝트들은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발전을 네. 거둬가는 것들도 있고 사실 이제 흐지부지 돼서 네. 좀 시장에서 이제 어려워진 것들도 있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종합해서 네. 그러면 지금까지 대체 몇 개의 네.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지 네. 팀이라고 해야 될지 투자를 하셨고 네. 금액은 이게 참 예. 애매하죠. 네, 그래서 네. 사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건 네. 조금 밝혀주시죠. 그런 툴을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도 많이 모셨었고 또 했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뭐 이해가 어느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네. 그래도 또 없으신 분도 있으니까 대표님께서 이게 기업이 아닌데 투자했다. 혹은 뭐 팀이거나 뭐 탈중앙화된 조직이다 이러면 도대체 돈을 투자하셨다는 건가? 그리고 뭐 회수 같은 건 있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게 좀 애매하실 거라서 그래도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사의 영역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포함해서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하는 영역이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크립토 VC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크립토 VC. 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투자를 하는 방식이 저희 나름대로 VC들이 이제 펀더멘털을 분석해서 그렇죠.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도 뭐 헤지 펀드들도 뭐 물론 다양한 헤지 펀드들이 있겠지만 뭐 단타 치고 뭐 차트 모양만 보고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도 투자사의 한 유형이잖아요. 그쵸. 특히 암호화폐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술적인 분석만으로 투자를 하는 곳들이 개수로 보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요소들보다는 전문가도 아니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개발자 관점이나 뭐 창업자 관점에서 네트워크의 본질 가치가 솔직히 이 시장에서 2년 뒤, 3년 뒤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도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여러 가지 경쟁 환경이나 기술적인 어떤 구현이나 커뮤니티의 응집도나 뭐 개발자들의 관심도를 봤을 때는 좀 더 우상향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커뮤니티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데 어쨌든 유동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VC들은 보통 투자하면 회수할 때까지 막 5년에서 7년 길면 10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더리움 같은 프로젝트 잘 아시겠지만 뭐 오늘 샀다가 뭐 1초 뒤에 팔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이라도 사고 팔았던 에셋 클래스들을 뭐 에코티도 있고 토큰도 있지만 다 합치면은 한 50개는 넘을 것 같고요. 50개 이상의 네. 투자를 하셨다. 네네. 그 중에서 이제 토큰의 형태로 좀 유동성을 가지고서 뭐 사고 팔았거나 혹은 네. 현재까지 홀드하고 있는 에셋이 한 거의 30개 후반 정도 될 것 같고요. 많이 가지고 네. 계시는데. 네네. 에코티 형태로 그 투자를 했던 프로젝트들이 한 10개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했던, 그러니까 투자 당시의 금액, 그러니까 보통 얼마를 투자했다고 하면 그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 금액을 합치면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계산은 못 해봤는데 한 500억에서 600억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지난 4년 네네. 정도 맞습니다. 동안. 네. 예.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그런 분이 얼마나 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모르지만 일단 블록체인 아까 기반의 기술 예.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보는 기업 중에 예. 해시드에게 투자를 받고 받아야 싶다거나 되겠다. 아니면 뭐 네. 검토를 받고 싶다. 그럼 어떤 프로세스를 예. 네,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하면 네. 될까요? 뭐 다른 VC들한테 투자 받으시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신청 방법부터 먼저 알려주시죠. 네, 예. 저희도 뭐 홈페이지 보면 컨택 메일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거기로 자료 보내주시는 것들 네. 일단 다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다른 VC 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텐데 이렇게 콜드 메일로 올 때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또 또 너무 많이 창업자의 오거나 어떤 하면, 네, 창업자의 또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게 문서만으로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말씀들을 보통 VC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VC가 투자했던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사와 좀 긴밀하게 일하고 있는 곳들의 추천을 받으면 아무래도 더 이렇게 적어도 리뷰를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저희도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거나 콜드메일도 접수가 되면 보고 뭐 피드백을 주거나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진지하게 검토하는 거는
네트워크를 통하거나 이제 관련된 뭐 여기를 통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네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이미 또 말씀하셨는데, 자,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회사에서 검토를 하는가, 무슨 관점을 주로 본다, 보시고, 이런 예. 네. 힌트를 혹시 예.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하는 방식도 예. 사실 너무 다양한 범위의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네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일반적인 정말 초기 회사, 저희가 이제 초기 정말 데이터가 안 나오는 초기 회사들에 대한 투자는 점점 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양을 해가고 있어요. 줄이고 있고. 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뭐 ICO가 많이 비판받았던 거기도 하지만 정말 뭐 백서와 개발팀 그쵸. 정도 세팅된 상태로 이제 뭐 거금이 투자되거나 네. 뭐 이랬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바이오 투자 같은 그런 그렇죠. 영역이었죠. 신약이 나올지 안 2017년. 나올지 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네. 뭐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의미도 있던 부분도 뭐 있고. 비전은 명확한 거에 비해서 아직 실제로 이제 개발자들이 만든 것들은 많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2017년까지는 뭐 그런 종류의 투자를 비교적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예. 특히나 이제 온체인 기반으로 돌아가는 그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들은 지표를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VC들이 서비스 기업 투자하는 것보다 더 보기 쉬운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하는 MAU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아예 데이터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그런 결과가 있는 업체들에 주로 투자한다 이렇게 네, 보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저희가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보는 섹터를 딱 하나 뽑으면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 디파이,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섹터인데 이쪽은 정말 모든 데이터를 다 까볼 수 있거든요. 그걸 뭐 저희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대부분 또 이더리움 위에 이제 네.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네. 뭐 트랜잭션의 숫자라든지 네. 몇 명의 지갑에서 활성화가 됐다든지 혹은 이제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들이면 보통 가상의 은행처럼 예치금이 얼마 쌓여 있고 그걸 또 누가 얼만큼 빌려갖고 예. 뭐 회전 주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피 스트럭처가 어떻게 돼서 결국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얼만큼의 순매출을 만들고 있고 그게 여러 가지 뭐 밸류에이션 멀티플 같은 걸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 프로젝트들 대비 얼만큼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등등을 정말 퀀트 VC처럼 보기가 너무 좋아져서 정말 그 해외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특히 저희가 코비드 이후에 투자한 디파이 프로젝트만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줌으로만 보고 네. 데이터 다 보고 어차피 이건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게 좀 가능한 게 블록체인 업계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과 다르게 그런 코인에 투자를 하시면 코인으로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요.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회수를 하실 시점을 먼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게 저희랑 다르게 저희는 상장을 하거나 M&A를 되거나 아주 소액으로 구주 매출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엑시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같이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에쿼티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에쿼티로 투자하는 회사들은 VC들과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라운드는 시드 라운드에서 A 라운드 사이 정도에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더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B 라운드나 C 라운드 네. 넘어갈 때 그럴 때 이제 자연스럽게 비시되고 구조 매출 네. 기회들이 매각 기회들이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토큰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들도 뭐 점점 더 이제 락업 기간이라고 하죠. 투자한 다음에 사실 보유해야 되는 기간, 네. VC 관점에서 투자했는데 투자하고 다음날 파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특히나 이제 전략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VC들한테 들어가는 그런 금액들은 그것도 프로젝트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최근에 투자했던 디파이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전체 토큰이 다 풀리는데 4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끝까지 다 받으려면. 그래서 점차 뭐 그렇게 몇 년씩 걸려서 다 온전하게 회수하려면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는 시기가 3, 4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들도 최근에 좀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근데 그건 정말 프로젝트들마다 상이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디파이 얘기를 하셔서 그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요즘 가장 블록체인 쪽에서 핫한 부분을 골라보라고 하면 뭐 그냥 더 크게 얘기할 때는 이제 일반인 분들이 얘기할 때는 뭐 크립토 금융이라는 부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인증할 수 있는 뭐 DID 이런 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디파이 쪽에 그 투자를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일반적인 그냥 스타트업에만 있는 관점에서는 저기는 되게 이율이 훨씬 높고 실제
뭐 빌려 쓰거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원활하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고전의 금융에서는 예를 들면 뭐 이율이 3%, 4%이 정도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디파이 쪽에서는 막 뭐 10%, 뭐 8%뭐 이렇게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한 막 의문, 뭐 불안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어떤 그 해시드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그 짤방 같은 것들을 봤는데 네네. 이제 제가 그 84년생이거든요. 네. 그쯤에 이제 신문 광고들을 보니까 네. 초저금리 대출에서 막 20몇 프로 은행에서 장난 아니었죠. 네, 막 네네. 30% 사이 네네. 막 그런 것들이 막 모아져 있는 짤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진짜 옛날엔 그랬구나.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지금 뭐 베트남이라든지 개도국들, 뭐 남미나 네. 이런 곳들 가면 금리가 뭐 10% 이상씩 은행 금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높다는 거는 그 사회 전반적으로 네.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발전을 할 수 있는 영역이 클 때는 네. 그 금리가 당연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네. 뭐 땅도 사고 네. 뭐 건물도 짓고 부가가치 계속 네, 높아지고 회사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워낙 더 금리보다 더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경제에서는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지는 경제를 저는 뭐 쉽게 말하면 가상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상의 사회, 네. 가상의 경제, 가상의 화폐들이 네, 네, 만들어지고 있는 경제들인데 지금까지 결국 돈이 어디에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뭐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행된 돈들의 네. 뭐 비율을 하자면 뭐 99.99999%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경제에 있을 거고 그렇죠. 가상의 경제에 올라와 있는 돈은 네. 지금 코인마켓캡에 있는 기준으로 보면은 한 300조 좀 안 되죠. 네. 200 몇십 조 정도 네. 될 텐데 그러니까 정말 0.00001% 한 1% 정도가 전 세계 돈 중에 가상 세계에 있는 돈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마 이런 생각은 동의하실 거예요. 10년, 20년 뒤에 현실 세계의 돈과 가상 세계의 돈의 비중이 똑같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네. 정말 많은 비즈니스가 가상 세계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네. 코비드 19가 아마 더 이걸 가속화시켰다고 네. 생각하고 이제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사회를 보면 이제 그 굉장히 인상적인 오프닝 장면이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서 모든 사람들이 VR 기기를 쓰죠. 그리고 게임을 네. 하는 듯이 하는 영화죠.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선 사람이 할 일이 더 이상 없어요. 음. 기계나 로봇이 모든 생산을 사람보다 압도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작 생산 활동은 가상 세계에서의 컨텐츠 창작과 유통밖에 거의 안 남은. 물론 그게 굉장히 무한하죠. 거기 안에서 정말 모든 걸 또 다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삶의 터전이 가상 세계로 올라가고 거기 네. 보면 사실 암호화폐들이 쏟아져 나오고 여기서 번 돈으로 현실 세계의 빚을 갚고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 네.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가 되는데 결국 현실에 있는 돈이 이 신세계로 이제 이전을 하는 거죠. 네. 이 안에서는 폭발적으로 지금 경제가 네. 사실 이미 성장하고 있다고 네. 저희들은 많은 것들을 목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 세계에서는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다 떠나서 뭐 물론 이제 1, 2년 전에 뭐 폭락이 한번 있긴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만 하더라도 그 퍼블릭 마켓에서 살 수 있었던 지난 10년 동안의 에셋 클래스 중에 가장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게 뭐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미 그 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좋은 에셋들이 많고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상의 어떤 조직이나 회사의 지분들이 또 토큰들이고 물론 뭐 망해서 없어진 프로젝트들 뭐 처음부터 사기였던 프로젝트들 많이 있지만 정말 뭐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금 조 단위의 그 네트워크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싶거나 운영을 하고 싶은 네. 욕구가 이 가상의 경제에서는 굉장히 많고요. 그럼 결국 이자율이 뭐 10%다. 테더라고 하는 US 달러에 패깅되어 있는 토큰의 이자의 원천은 누군가 빌려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디파이에서 가장 원초적인 모델, 그러니까 처음에 디파이라는 용어를 거의 만들어낸 프로젝트가 메이커다오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네. 지금 그 탈중앙화 금융에서 두 번째로 예치금이 큰 많아요. 네. 프로젝트인데 메이커다오의 모델을 보면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초과담보 비율의 65%를 탈중앙화된 그 다이라고 하는 달러에 패킹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빌려줘요. 이 다이를 빌려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팔기는 싫어요. 장기적으로는 내가 이더리움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더리움을 내가 맡겨놓은 채로
유동성을 더 누리거나 다른데 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당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주식담보대출도 비슷한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세 개가 뭐 부침은 있지만 네. 윈도우를 조금만 크게 보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담보를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뭐 다른 데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고 결국 그 이자율 그냥 내가 담보로 잡아놓은 물건이 10%만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이자율만 상회할 수 있는 네. 기회들이 있으면 이 대출 수요는 이 세계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런 투자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자율이 나오고 있는 거죠. 크립토금융이 훨씬 더 높은 네. 이자율을 네. 제가 사실 저는 되게 간단히 답변해 주실 줄 알고 질문했는데 거의 철학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저는 그리고 사실 저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논스의 하시은 대표님을 네. 모셨거든요. 그분이 계속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마을 혹은 도시 네. 혹은 국가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넌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했는데 오늘 그거 2탄과 그렇게 했을 약간 때 일맥이 좀 통하는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네, 그 하시은 대표가 그 창업가들의 마을이라고 했는데 네. 그냥 까놓고 말하면 블록체인 네, 기업가들의 초창기. 마을이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그렇게- 역시 거의 대부분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맞습니다. 얘기하시면서 네. 약간 실존하셨는데 그리고 뭐 여성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다른 창업단도 많이 늘어나고 네. 있다고 네, 얘기를 네. 하셨죠. 네. 네. 자, 그 혹시 채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여전히 작업 네. 증명이라고 하기 위해서 채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채굴 관련해서 투자하신 것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뭐 비트코인은 항상 저희의 어떤 포트폴리오 그룹 중에 하나를 그러실 것 차지하고 같아요.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채굴장에 투자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관련된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는 네. 믿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일드 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자율 일드 파밍이라고 하기도 네.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자율 농사라는 용어가 탈중앙화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네.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일드 파밍. 일드 파밍. 예. 네, 어떤 개념이냐면요. 그 메이커다오라고 하는 그 탈중앙화 담보대출 플랫폼이 굉장히 오랫동안 탈중앙화 금융에서 그 총 그 예금액 기준으로 1등 프로젝트였다가 최근에 역전을 당했어요. 그런가요? 굉장히 세게 역전을 당했는데 그 컴파운드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1등으로 치고 올라갔거든요. 네. 컴파운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조금 더 복합적으로 그 탈중앙화된 자산들을 그 예치하거나 대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인데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복합적인 네. 예치만 할 수도 있고 네. 대출만 받을 수도 있고 네. 두 가지를 섞어서 할 수도 있고 메이커다운은 담보대출 모델이었다는 네. 게 좀 더 복합적인 모델이죠. 근데 이 컴파운드라는 프로젝트가 원래는 토큰이 없는 그러니까 에쿼티 기반의 회사였어요. 네. 작년 가을쯤에 이제 A16G가 그러니까 안드레슨 호로이츠라고 하는 미국의 네, 선두적인 그런 VC가 약 한 900억 정도 밸류에이션에 3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정도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게 투자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 반응이 많이 네. 있었어요. 그때 총 그 컴파운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약 1,000억 정도였었고요. 근데 사실 거기서 크게 성장을 한동안 못했어요. 얼마 네, 전까지는 네. 지지부진하게 예치 네. 금액이 크게 늘어나진 않고 있다가 한 3주쯤 된 것 같아요. 3주쯤 전에 그러니까 원래 소문과 계획은 계속 있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에쿼티 없애고 토큰의 모든 가치를 담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안드레센 호로비츠는 에쿼티에 그 투자를 에쿼티로 투자했는데 네. 이제 에쿼티를 다시 없애고 네, 그거를 토큰화해서? 토큰으로 네. 한다. 네. 맞습니다. 예. 그 기업에 쌓이는 네.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하면은 뭐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벌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에쿼티에 떨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토큰에 떨어지는 걸로 구조를 바꾸고 뭐 에쿼티를 뭐 지우는 건 아닌데 네. 사실 들고 있어도 별 의미는 없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이 들리더니 이제 딱 3주 전에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컴프라고 하는 토큰을 네. 발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일드 파밍이라는 개념이 네. 시작이 됐는데 네. 그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게 새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은행이 열었어요. 은행 잔고가 빵이잖아요. 네. 그럼 이 그 인터넷 은행한테는 초기에 예금을 넣어주거나 그쵸.
혹은 또 대출을 해간 사람이 네. 굉장히 소중한 매우 사람들이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들 때문에 이제 은행이 돌아가기 시작한 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파운드를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치 비트코인 채굴하듯이 이 컴파운드라고 하는 가상의 은행에 예치를 하거나 혹은 대출을 해간 사람들한테 하루 기준으로 얼마큼 누가 예치했고 얼마 대출했고라는 금액은 보이잖아요. 네. 블록체인이니까 투명하게 정산할 수 있고 그거를 그냥 하루에 그 컴파운드 지분의 굉장히 작은 퍼센테이지를 프로토콜 기반으로 그냥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여한 대로 네, 기여한 대로. 받아갈 수 있게. 그러면 그러니까 초기에 누가 빨리 들어오느냐가 네. 문제가 되는 네.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거죠. 어떻게 그쵸. 보면 그게 서비스 영역으로 이제 확대돼서 음. 성공 사례를 만든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서 컴파운드 토큰 가격은 뭐 거의 뭐 한 3조 넘게까지 찍었다가 우와. 지금은 좀 빠졌어요. 지금은 한 1조 얼마 정도 될 텐데 근데 사실 이 토큰 가격이야 뭐 이렇게 한번 충격적인 모델이 나오면 뭐 사실 뭐 바이오 회사 주식들도 그렇지만 네, 반응하는 한번 것처럼. 피크를 찍고 이제 조정기에 지금 접어들고는 있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그 에이식스체인지가 투자했던 금액 대비는 좀 어마어마하게 한 6개월 그렇죠. 만에 올라간 거고요. 아, 물론 쉐어를 봐야 되겠지만 네네. 대체 어떻게 변환되고 네. 되겠지만 네. 상당히 네. 높은 가치가 됐을 것이다라고 네. 추정하시는 그렇죠. 거고요. 네트워크 네. 가치로 봤을 때는 뭐 적어도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지금 네. 가치가 올라간 거고 네. 어쨌든 더 의미가 있는 건 궁극적으로 이 예금 잔고가 늘어났냐. 지금 그쵸. 이제 한 8배 정도 늘어났고요. 오. 불과 3주 사이에 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커뮤니티에서 뭐 느끼는 반응들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어요. 네. 이거 오래 못 간다. 그렇죠.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경악하거나 네. 비판하거나 네. 혹은 분석적으로 그 봤을 때 DCF나 이런 걸로 밸류에이션 네. 해보면 네. 지금보다 토큰 가격이 한 20% 정도로 낮아져야지 적절한 가격이다라고 말하는 좀 사람들이 거품이 있다 있고요. 이런 네. 경우도. 네. 반면에 여전히 더 빠르게 성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예치 금액 자체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 뭐 테슬라 같은 거죠. 그렇죠. 테슬라도 지금 뭐 돈 잘 벌고 있어가지고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보다 더 기업 가치가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배 더 비싸다는 거는 5배 더 빨리 성장하면 사실 상관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물론 거품은 있지만 이 모델 자체가 성공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과거에도 사실 비슷한 모델로 거래소 토큰을 그렇죠. 저도 발행한 사례들이 그걸 있었는데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네. 그런 우려 사항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거래소 토큰도 굉장히 잘 작동하는 모델인데 이제 토큰이라는 게 어쨌거나 총량은 있고 그 다음에 가치라는 것이 계속 상승해야 되면 총량 대비해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들어왔던 사람들이 계속 이익을 나가갈 수 있는 모델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대표적인 이제 그 부트스트래핑이 됐다가 네. 꺼지고 실패로 끝난 게 이제 F 토큰이라고 하는 F코인이라는 네, 건데 네, 중국의 이제 채굴형 거래소. 맞죠. 예,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이거 따라했다가 망한 많죠. 네, 네. 좀 위험했던 거래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크게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컴파운드랑 네. 일단 F코인을 비롯한 이 채굴형 거래소들은 그 펀더멘털이 애초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것만으로 좀 도박장을 만든 느낌이 그렇죠. 있었다면 네. 컴파운드는 이미 뭐 한 2년 가까이 그래도 꾸준히 느리지만 성장하고 이미 본인의 그러니까 본질적인 에쿼티 회사로서도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던 와중에 가속도를 붙인 거고요. 네. 사실 두 번째가 전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거버넌스가 이제 탈중앙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컴파운드에서 결국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금이나 대출해준 사람들에게 어떤 속도로 이걸 뿌려야 되냐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혹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도 있어야 되니까 네. 얼만큼을 그 리저브로 이렇게 보험처럼 쌓아놓을 거냐 네. 등등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이제 더 이상 회사가 혼자서 우리가 뭐 먹튀할 거고 뭐 할 거고 하는 게 네. 아니라 이 토큰 홀더들이 이제 거버넌스를 함께 만들고 프로포저를 올리고 보팅을 하고 심지어 어떤 토큰 홀더가 어디에 투표했는지까지 다 까져요. 거기 컴파운드 주주와 주요 VC들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이게 계속 네. 보이고 요즘에 보면 거의 하루에 하나씩 지금 프로포절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이 평행점을 찾아가고 있어요. 네. 많은 걱정 요소들도 있지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포절들이 또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명의 어떤 이상한 욕심이나 이런 걸로 프로젝트가 망쳐지는 단계는 좀 넘어선 것 같고요. 물론 공동의 실패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네,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런 그 탈중앙화 금융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험의 좀 대표 주자인데
이 방식, 그러니까 컴파운드가 뭐 3년 뒤에 여전히 지금 1등 디파이일지 어떨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런 과정들은 이제 반복될 거고 사실 기업들, 특히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비판을 보면 네. 특히 요즘에 페이스북도 욕먹고 있는 게 네. 뭐 트럼프가 쓰는 이상한 글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말이 표현의 되냐. 자유라는 이유로 했다가 네, 네. 트위터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고 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용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거버넌스 개념은 없잖아요. 회사가 그냥 폐쇄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고 한국은행 금리라는 것도 한국은행 총재가 갑자기 발표하면은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고 근데 메이커다오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사실 그 2년 반 정도 된 프로젝트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유튜브에 거버넌스 콜을 하면서 주요 안건들을 홀더들과 의견을 나누고 마지막에 보팅을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들이 이제 결국은 저는 더 맞는 방향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 중에서 어마어마한 성공 그리고 기존의 중앙화된 주식회사의 모델보다 발전된 모델이 이런 실험 과정 중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저는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저는 그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거래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거래소가 그 더 활성화될 네, 것인가? 암호화폐 거래소. 근데 아니면 거래소의 역할이 더 줄 것인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디파이와 거래소 이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뭐 네. 네, 저도 다음 그거 질문. 이어서 질문 네. 마지막 하나 드리고 네, 네.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어려운 질문인데요. 거래소도 뭐 사실 탈중앙 거래소로 간다는 말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요. 네. 네. 요약해 주신다면? 네, 일단 그냥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2019년 1월 달에 그 한 달간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된 거래 금액의 총합이 39 밀리언이었고요. 그러니까 400억 정도 넘는 정도가 네. 한 달 동안 거래됐고 네. 1년 지금 5개월이 지난 2020년 지난 6월 달에 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된 네. 토큰들의 거래량 합이 1.5 빌리언 그러니까 39배 성장을 했어요. 많이 성장을 했네요. 네, 1년 5개월 동안. 1년 5개월 동안.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네. 있고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네. 뭐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있죠. 그거 네, 합쳤을 네. 때 네, 얘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이 속도로 성장하면 네. 뭐 진짜 한 3, 4년 내에 거래량으로도 탈중앙화 거래소가 중앙화된 거래소보다 그렇게 우리가 작지 아는 않겠다. 거래소보다. 네네. 그렇게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요. 네. 다만 그렇다고 중앙화된 거래소가 뭐 망하고 없어질 거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결국은 뭐 정부와 또 기존의 제도권과 탈중앙화 세력의 어떤 또 견제와 그런 충돌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규제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결국 현실 세계의 돈을 나가는 통관하고 세금도 이제 걷어야 되고 네. 관련된 논의도 요즘 한창 일어나고 네.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과정에 게이트로서의 거래소 역할은 중앙화된 거래소 역할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선택의 폭이 이제 굉장히 많이 넓어질 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 이어서 아까 크립토 금융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동안 저도 이제 뭐 블록체인 업계에 있었는데 지난 한 3년 동안 되게 핫 이슈라는 것들이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한 6개월 단위, 뭐 1년 단위로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말씀하신 크립토 금융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지금 대표님께서 가장 최근 현황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예를 들면 이 IT 쪽에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같은 회사가 굉장히 지금 뭐 카카오뱅크를 별도로 상장할 예정이다. 그게 뭐 최소한 수십조가 될 거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을 거다라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를 들여다보면 그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도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초반에 그 시드를 모아야 돼서 꽤 높은 이자율을 줘서 실제 모았고 근데 그 모을 때 이제 어쨌거나 국가가 어느 정도 보증하고 뭐 예대 마진 이런 걸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난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은행이야라는 신뢰감을 줬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은행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했던 공인인증이라든지 여러 절차들을 매우 간소화해서 편하게 해준 것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적금을 가입한다거나 대출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 하던 것보다 정말 너무너무 편하게 돼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유저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치를 줬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크립토 금융에서 얘기해 주신 거는 그 내부의 신뢰성을 되게 높일 수 있게 이 참여자들이 다 볼 수 있다라는 거는 매우 이제 공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속도가 느리거나 뭔가 이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피앗 머니로 활용하기에 되게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아까
기존에 있던 금융보다는 훨씬 좋은 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기존의 금융 중에서도 잘한다라고 하는 카카오뱅크나 토스나 이런 데들도 나름대로 혁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데랑 비교해 본다고 하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듣고 네, 싶습니다. 저는 뭐 방향은 결정되어 있다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인터넷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거의 모든 개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든지 다 만들 수 있죠. 여기 예외 사항이 있어요. 이 금융 관련된 서비스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앱스토어에 뭐든지 만들어서 뭐 SNS가 됐던 뭐 게임도 물건을 올리고 파는 다 거에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좀 포르노처럼 정말 뭐 그런 네. 것만 아니면 법적 제재가 법적 있는 거.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이 정말 개방형 인터넷이면 가치를 가지는 재화들도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건 가치가 없는 재화들이에요. 그럼 제가 페이스북에 쓰는 글이 가치가 진짜 있으면 쓰면 안 되죠. 누가 복사해가지고 떠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데이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치가 없는 데이터. 이걸 다루는 게 현재 퍼블릭 인터넷이고, 네. 가치가 있는 데이터, 대표적으로는 뭐 금융 데이터나 의료 데이터, 정말 이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퍼블릭 인터넷에 없어요. 정부가 라이센스를 준 회사들만 이걸 공개되지 관리하거든요.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뭐 은행한테는 넌 사람들의 돈을 맡아놓고 관리해, 결제사들은 뭐 트랜잭션 관리해, 그렇죠. 해외 송금은 너네가 해, 뭐 이런 식으로 찍어주잖아요. 네. 그 자체가 이제 권력이 되고 사일로가 되고. 그래서 투스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도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았잖아요. 은행 하나씩 뚫을 때 오래 걸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이 권위를 나눠준다는 게. 네. 그 서비스 영역에서는 개발자들이 마음껏 다 만들 수 있는데, 핀테크 회사들은 다 어렵고 혁신이 안 나오는 게, 이 폐쇄적인 이 금융기관들 하나씩 뚫는 게 어려우니까 이 개방형 생태계에서 혁신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 증명한 건 라이센스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네트워크 만들면, 주식회사도 아닌데 여기 있는 원장은 은행보다도 더 해킹할 수 없는 원장이야라는 걸 비트코인이 증명을 해낸 거고, 여기 쌓이는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다 오픈 API거든요. 이걸 쌓아서 이제 뭐든지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파이 중에서 인상적인 프로젝트 하나 또 사례를 들면, 그 인스타 뎁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이게 말하자면 디파이의 토스 같은 서비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크립토 금융 서비스들을 모아가지고 토스처럼 이렇게 하나의 앱에서 좋은 깔끔한 프론트엔드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여기 있던 돈을 여기로 넣을 수도 있고, 제가 이 디파이에서 빌리던 돈을 이 디파이가 더 싼 대출 이자를 하면 클릭 한 번으로 갈아타고. 오. 그러니까 토스에서 아마 이런 거 만들려면 각각 은행마다 제휴 맺고 그쵸. API 따고 뭐 엄청 오래 걸릴 텐데, 이걸 만든 애들이 인도의 19살, 21살짜리 두 명이고요. 이 회사 만들어진 지 한 4개월 만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판테라 캐피탈이라고 하는 VC가 거의 120억 밸류에 30억을 투자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디파이의 어떤 매력을 알고 나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정말 똑똑한 개발자들은 장벽이 없어요. 사실 금융 서비스를 만든다는 건 그냥 천재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관 업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금융권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법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핀테크의 영역인데, 그래서 이쪽 시장을 보면 인도라든지 남미, 베트남 쪽에 있는 개발자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이들이 정말 그 창의력과 개발 실력과 그런 것만으로 이제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남들이 만든 상품들 끌어다가 또 파생 상품 만들고 플랫폼 만들고 그러는 사례들이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이 핀테크가 한 20년 동안 했던 것들을 디파이라는 용어가 생긴 지 한 2년 됐는데 벌써 다 따라잡았고요. 그러니까 흉내는 다 내고 있고 더 신기한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ETF 같은 것도 그냥 개발자들이 조합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언더라잉 에셋도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누가 더 이길 거냐, 저는 네. 방향은 정해져 있고 제도적인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는 순서대로 결국은 파괴적인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우리 네. 그 홍준 대표님의 네, 한숨 우문현담. 같은 네, 한숨 우문현담을 같은 네. 반응을 들으면서 일부를 일부 마치도록 마치고. 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 쉬었다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